자, 안녕하세요. 운동과 건강하는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그 운동의 이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주로 심혈관계와 고혈압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신체 활동을 함으로써 인체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당뇨에 관한 주제입니다. 지난번에도 약간 당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신체 활동을 통해서 우리 인체에 생리학적으로 주는 이점, 이로운 점 가운데서 당뇨의 예방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당뇨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당뇨라는 것은 당이 오줌이 되겠죠. 소변으로 배출되는 병을 당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당뇨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할 때는 DM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당뇨가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죠. 당뇨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 즉 왜 당이 오줌으로 빠져나와서 생기는 질환을 당뇨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은 가장 큰 우리 인체 내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를 하게 되면 1차적으로 그 탄수화물은 혈액으로 흡수가 되게 되죠. 그 혈액에서 어디로 운반이 되게 되냐면 혈액에서 간으로 저장을 하게 되고, 2차적으로는 우리가 활동하는 근육 에너지를 만드는 근육 쪽으로 이 당을 보관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섭취한 그 탄수화물, 당이 혈액에 그대로 남아있고 간이나 근육으로 보내지 못하게 된다면 혈액 속의 당이 어떻게 되겠죠? 혈액 속의 당이 높아지게 되겠죠? 당이 혈액 속에 존재하는 것을 혈당이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그 당이 높으면 우리가 고혈당, 그리고 낮아지면 저혈당,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 검사를 할 때 혈액을 채취를 해서 혈액 속에 있는 당의 수치를 검사하는 것도 바로 그런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당이 혈액 속에 많이 존재해서 고혈당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게 되면 우리 신체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혈액은 당이 많아지니까 끈적끈적해지겠죠. 즉, 혈액 속의 당은 탄수화물, 설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탕물은 어떻게 되죠? 끈적끈적하죠. 그래서 우리 혈액에도 당이 높아지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게 되는 현상을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 혈액순환이 잘 될까요? 잘 안 되겠죠? 마치 물과 꿀의 흐름을 우리가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혈액 속에 당이 높아지면 혈액의 흐름, 이걸 좀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혈액순환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겠죠? 우리 인체 내에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병리학적으로 질환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는 거겠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혈액 속으로 흡수된 당이 간에 저장되고 근육에 저장이 돼서 그게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소스이기 때문에 에너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혈액 속에 당이 그대로 존재하고 간이나 근육 쪽으로 당을 보내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너지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기력도 없고 생기도 없게 되고, 그리고 신체가 근위축 현상이 일어나서 마르는 현상도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을 보면 뚱뚱한 사람보다 몸이 마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이렇게 알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혈액 속에 당이 높아져서 고혈당 현상이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이 혈액의 당을 간이나 근육 쪽에 저장을 시켜야 되는데, 그 저장을 시키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분비가 되는 인슐린이라고 하는 그런 호르몬인데요. 그 인슐린 호르몬에 이상이 생겼을 때 생기는 병이 바로 당뇨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슐린은 우리 몸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냐면 혈액 속에 흡수된 당, 높아진 혈액 속의 당을 1차적으로 간에 저장하고 간에 다 찼으면 2차적으로 근육에 저장시키는 그런 그 트랜스포터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인슐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뇨 환자는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거의 없거나 또는 인슐린이 적게 분비가 되거나 아니면 인슐린이 분비가 되더라도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에 생기는 현상이 바로 당뇨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는 결국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인슐린 외에도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서로 기량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음식을 섭취해서 혈당이 높아지면 혈당을 간이나 근육 쪽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인슐린이고, 만약에 간이나 근육에 보내서 당을 다 쓰게 되면 혈액 속의 당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저혈당도 굉장히 위험한 그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에 저혈당일 때 우리가 음식을 바로 섭취하면 괜찮겠지만 음식을 섭취하지 못할 때는 당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간이나 근육에 저장되어 있던 탄수화물을 다시 혈당으로 높여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그 호르몬이 바로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역시 글루카곤 호르몬도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서로 반대적인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거고, 너무 낮아진 혈당은 위험하니까 또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그런 호르몬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서로 길항작용이라고 표현하는데 서로 상호 보완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우리 인체 내에서 생물학적으로 조절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호르몬이 이상이 생길 때 탄수화물이 간이나 근육에 저장하지 못하고 오줌으로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우리가 보통 당뇨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당뇨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우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고 그 용어를 여러분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당뇨는 소아당뇨라고 하는 겁니다. 소아당뇨. 두 번째는 성인당뇨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것은 당뇨가 걸린 시기를 가지고 결정하는 용어인데, 태어났을 때부터 선천적으로 당뇨를 가지고 있는 사람, 유전적인 요인이죠. 또 아니면 어린 시기에 당뇨, 인슐린 분비가 안 돼서 생기는 당뇨. 그러니까 어린 나이 때부터 걸리는 그런 당뇨라고 해서 소아당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인 당뇨는 어린아이 시절이나 소아기 때는 나타나지 않고 성인이 되어서, 성년이 되어서 생활 패턴이 불규칙한다든가 음주와 흡연이 지나치다든가, 아무튼 이런 그 생활이 불규칙하고 불합리한 생활이 계속 유지됨으로써 생기는 생활병,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서 생기는 당뇨를 보통 성인 당뇨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는 크게 소아당뇨, 성인당뇨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소아당뇨를 인슐린 의존형 당뇨, 성인당뇨를 인슐린 비의존형 당뇨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인슐린 의존 당뇨라는 것은 소아기 때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췌장에 이상이 있어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인슐린에 의존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슐린 주사를 맞는다든가 인슐린 경구 혈당 강화제를 먹는다든가 이와 같이 인슐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인슐린 의존형 당뇨라고 그러고, 소아당뇨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 성인 당뇨는 인슐린 비의존형 당뇨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말은 인슐린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죠. 비의존형이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췌장에서 인슐린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인슐린이 분비가 적게 되거나 인슐린이 분비가 돼도 인슐린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에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은 분비가 되기 때문에 인슐린 의존형은 아니고 인슐린 비의존형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분비는 되지만 인슐린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당뇨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서 인슐린 비의존형 당뇨를 성인 당뇨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용어를 더 함축적으로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운동 처방에서는 당뇨를 어떠한 방법으로 치료하게 될까요? 자, 첫 번째는 운동으로 치료가 할 수 있는지, 운동으로 치료할 수 없는 환자인지를 분명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 구분 방법은 당뇨를 치료하기 위해서 혈당 강화제 같은 걸 복용하게 되는데 그 약을 통해서 혈당이 조절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만약에 약으로서 그 혈당이 조절하지 못한다면 또는 조절이 안 된다고 하면 운동으로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운동 처방을 통해서 운동으로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약으로서 당이 조절되는 환자의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운동 처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약을 100mg을 복용할 수 있다고 하면 운동을 통해서 당을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100mg을 50mg으로 줄일 수 있는 그 효과를 운동을 통해서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뇨를 치료하기 위해서 먹는 약의 복용량을 차츰차츰 줄이면서 약의 복용량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고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도 키워지고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이 나아지기 때문에 근육에서 소비할 수 있는 당의 양도 많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약 복용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인슐린 리셉터라고 하는 그 인슐린 작용할 수 있는 그 수용체가 있는데 운동을 통해서 그 수용체 기능이 개선되기 때문에 더 많은 당을 간이나 근육에서 흡수할 수 있는 능력도 키울 수 있는 것이 운동의 그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뇨를 운동 처방할 때 금기시해야 될 그 두 번째 사항은 뇨 검사를 해서 케톤체가 나오면 운동 처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제 탄수화물이 부족된 현상을 말하는 건데 당뇨 환자들은 높아진 혈당을 간이나 근육에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혈당이 계속 높아져 있는 상태고 체내에는 간이나 근육에는 탄수화물, 당이 부족한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특히 지방대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지방대사에서 탄수화물이 부족하게 되면 몸에서 케톤체가 만들어집니다. 즉 탄수화물이 제대로 활용이 되지 못한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운동 처방을 통해서 케톤체가 나오시는 분들은 운동 처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금기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한 것들만 좀 조심해서 운동 처방을 실시하게 되면 운동을 통해서 당뇨를 치료할 수도 있고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운동과 건강 시간, 운동을 통해서 신체적으로 이로운 이점, 신체적으로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주로 당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